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동명여고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을 맡게 된 이제 베이스 캠프의 재간둥이 수학과의 이제 기쁜 조인 이제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을 위하셔가지고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말씀 정말 참석해주셔서 정말 영광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학교 선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귀하신 자녀분들을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조금 더 학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는지에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단순하게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저희와 같이 소통하고 이 시간이 참 뜻깊은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식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순서는 이제 7시 반부터 9시까지 총 1시간 반 동안 20분씩 저희가 총 4과목이 진행이 되고요. 순서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뒤에서 듬직하게 서 계신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니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동명여고의 국어가 어떤 스타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안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일단 오늘은 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기출 분석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2021년 1학기 국어 중간 기말 출제 범위인데요. 이제 출제 범위 같은 건 사실 보셔도 어머니께서 이제 보셨을 때 딱 무슨 작품이 나온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문항이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명 같은 경우에는 문항 구성을 봤을 때의 특징이 서술형이 일단 좀 많죠. 기말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서술형이 있었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서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좀 많은 편이다. 근데 이제 서술형 하면 이제 여러분 어머니께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애들이 써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동명 시험은 애들이 부담이 훨씬 큰 게 완전 서술형식이고 주관식으로 이제 단어식으로 적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시험 봤을 때 서술형 부분에서 애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동명여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2021년 딱 들어서부터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명 같은 경우는 영어도 제가 국어 강사긴 하지만 영어도 시험 경향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21년부터 국어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애들이 언어 과목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79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래서 약간 1학년 애들이 갓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에 익숙해지진 않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도 79점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험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애들을 시험 결과를 다 받아봤는데 학생들이 79점이라는 거 컷을 아직 제가 인지를 못했으니까 애들 성적 딱 나왔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이 시험 점수가 다 이렇게 나왔지? 하고 당황했을 정도로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려웠을 법한 그런 경향으로 구성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그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항수는 26문항에서 27문항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보통 애들 이제 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한 30문항? 좀 많게는 한 33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26문항, 27문항이면 뭐 부담 없는 문항수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완전 서술형에 가까운 서답형이 6에서 7문제. 그래서 이제 기말이 6문제, 중간 7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써야 되고,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그 조건을 틀렸을 때마다 다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점수를 깎아먹기가 참 엄청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객관식에서 몇 개 좀 틀리고, 객관식에서 좀 킬링 문제 몇 개 있죠? 그런 거 틀리고 서술형에서 점수 깎아먹으면 당연히 고득점 하기는 어려운 구조. 그래서
중학교 때 서술형 쓰기 연습 안 한 학생들은 아마 안 그래도 고등학교 갑자기 와가지고 시험도 어려워지고 거기에 서술형 쓰기 막 7문장씩 하라고 하니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21년도부터 시험이 어려워졌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새로 국어를 맡으신 동명여고 1학년 선생님들이 엄청 의욕적이신 분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프린트물을 엄청 학생들한테 지금 날리고, 작년 기준이에요. 학생들한테 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교과서로 수업 나가기보다 프린트로 수업 나가는 경향성이 엄청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애들의 약간 지금 이제 갓 1학년 됐다는 수준을 조금 생각하고 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냈다 보니까 1등급 컷이 엄청 처참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주신다. 근데 시험 경향을 이번에 막 바꾸려고 이제 의욕적이신 젊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약간 시험 범위 조절 이런 거에 실패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범위에 내겠다라고 했던 지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내가 그 지문을 뭐 학교에서도 공부했고 학원 와서도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한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서술형 쓰기를 부단히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점도 높고요. 그래서 워크북에서도 제가 이제 애들한테 주는 워크북에서도 서술형을 계속 제시하고요. 그리고 워크북에서 애들한테 문제를 딱 줬을 때 애들이 암기해서 푸는 거를 완전 지양해야 돼요.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여기서 원하는 답이 뭘까? 조건이 어떻게 되고 여기서 뭐 이 작품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뭘까? 이거를 자기가 알고 푸는 식으로 해야지. 처음에 서술형 쓰기 조금 어렵다고 숙제 내줬을 때 서술형 쓰기 좀 어렵다고 그냥 이제 자서 꺼내가지고 핵심 정리 같은 거 보고 적는다든지 아니면 외워서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쓰기 능력이 안 늘거든요. 그럼 이제 실전 들어가서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1학기 기말부터는 문법 출제 분량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게 동명여고 작년 특징인데 문법을 선생님들이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지금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정도의 문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기초 문법을 프린트로 주면서까지 너네 중학교 때 어차피 다 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주면서 문법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문법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학년 올라가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준 예문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워크북 문제도 부단히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작년 기준이지만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날리시고 그 프린트물에 빈칸이 엄청 뚫려 있고요. 뒤에 이제 미주식으로 해서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프린트물을 날리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애들이 이제 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집중력이 뭐 수업이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안 적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또 잠깐 친구랑 얘기하다가 까먹으면 또 안 적고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프린트물에 공백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은 뭐 다른 친구들과 이제 프린트물을 바꿔보면서 나는 여기 채웠는데 너는 못 채웠네? 혹은 나는 못 채웠는데 넌 채웠네? 하고 서로 돌려보면서 채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거의 프린트물을 빈자리를 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물론 학원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학원에서 이미 애들한테 프린트물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채워주기를 하긴 하지만 자기가 일단은 수업 시간에 절대 빈자리를 두고 오지 않게끔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석 자료에도 다 있을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고려해서 의문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그래서 되게 그 발문에서도 엄청 자세하게
일단 개념을 써라. 정의를 써라. 근데 예시도 들 것. 그리고 조건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예를 제시할 때, 예시를 제시할 때 이런 예시를 들어라까지 알려줍니다. 어떻게? 첫소리 끝소리는 파열음이면서 입술소리 예설을 살릴 것. 이건 뭐 이제 뭐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엄청 상세하게 나온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는 후설 모음 중에 평순 모음을 사용할 것. 이렇게 아예 예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의 조건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문의 개념을 이제 열심히 암기를 달달달 했어요. 그쵸?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강조하겠죠. 야, 의문의 개념 이런 거야. 잘 외워. 했는데 문제는 요거를 이제 조건에 맞춰서 예시를 못 골라내면 아예 뭐 물론 빵점 처리는 안 하겠죠. 예시 틀렸다고 해서 아예 빵점 처리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소하게 점수 깎아먹는 게 쌓이면 엄청 이제 큰 이제 리스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다. 그다음 왜 안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작품을 주고요, 보기를 주고요, 조건도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줍니다. 이건 이제 문학 서술형 예시거든요. 그래서 중심 제재는 뭐다? 그러니까 중심 소재는 뭐다? 소재를 이용하는 방식은 뭐인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감정은 뭔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기를 주고요. 그리고 그걸 쓸 때 쓰는 조건도 줍니다.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 특성 드러나게 할 것, 어떻게 이용했는지 할 것, 정서를 설명할 것,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쓸 것. 생각보다 이거 간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일단 한 문장으로 쓰는 게 웬만하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뭐뭐 했다, 뭐뭐뭐뭐 또 했다, 다다다다가 여러 번 들어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한 문장 안에 깔끔하게 끝내도록. 그게 웬만하면 서술형에서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들으면 뭐 한 문장 안에 쓰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조리 있게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조건도 조건이고 늘어가야 될 내용도 세 개를 다 생각하면서 갑자기 한 문장 안에 쓰려고 작문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말 작문이라고 해도.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애들이 실제로 틀렸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고요. 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실어놨냐면 일단은 워크북에서 줬었던 문제와 일치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동명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트물을 엄청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의고사 선지 지문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중간고사 볼 기간에 딱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3모 때 어려웠던 지문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내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프린트물에 있는 거나 프린트물에 있는 문학작품이나 혹은 뭐 비문학 제재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제재들은 다 자습서나 이런 거에 핵심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주제도 다 한 문장으로 적혀져 있고 중요한 중심 내용들도 다 정리된 도표가 다 있어요. 자습서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애들이 암기를 해서 쓰려고 해도 어느 정도 교과서 내에 있는 작품들은 암기만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정말 너무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와서 서술형을 내버리니까 학생들이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이 제재를 확실히 알고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도 이 제재의 중심 내용이 주제가 뭔지 대충 알았어도 갑자기 쓰게끔 하니까 쓰는 능력이 없으면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지금 이게 실제 워크북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워크북을 그냥 찍어온 거예요. 찍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식 지문이어도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뭐 지문인데 서술형 문제 중심 내용 서술형 문제로 이거 다 있다.
사실 요 뒤에 있는 이 서술형 문제 몇 번 풀어봤으면 앞에 있는 것도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이 똑같기 때문에 조건도 거의 비슷하고 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왜냐면 제재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 물어보겠죠, 무조건. 주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일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애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가야 이제 실전에서 좀 안 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제 동명이어고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라는 과목 전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좀 느낀 게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국어 과목에 대한 보통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니까 좀 접근성이 좋거든요. 확실히 아무래도 영어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애들이 좀 그리고 중학교 때에서도 비교적 성적이 뭐 엄청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렇게 어렵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마음을 품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동명여고 시험처럼 이번에 이 중간고사 1등급 79점짜리 그거 시험 한번 보면 애들 이제 멘탈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멘탈 회복이 잘 안 되고 기말까지 가거나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점수 딱 맞고 나서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안 만만하구나 하고 그제 가서 하기에는 국어가 또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문제 몇 문제 푼다고 느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암기 과목은 벼락치기로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이제 역사, 국사 같은 거면은 뭐 삼국사부터 뭐 어디까지 외워 하면은 뭐 주요 히스토리 외우면 되는데 국어는 외워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명여고 아까 시험 보셨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외워서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조금 해야 된다. 특히 국어는 좀 타고난 언어 능력이 좌우를 하긴 해요. 어느 정도. 자기가 타고난 언어 능력이 점수를 좌우를 어느 정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조금 있었던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친구들은 미리미리 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막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잘 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 같은 때도 지금 당장 딱 눈앞에 이제 곧 내신이고 하니까 막 내신 성적이 당연히 엄청 중요하긴 하죠. 근데 방학 기간 같은 때도 지금 미리미리 막 국어를 적어도 막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1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비문학 제재 하나라도 공부하는 버릇을 조금 방학 기간에 들여야 애들이 애초에 긴 글 읽기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됐죠? 네, 질문 정말 짧게만 몇 개만 받겠습니다. 네. 올해 교과서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국어는 교과서가 좀 많아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어도 출제 경향 자체는 그렇게 학교 자체가 쉽게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출제 경향이 잘 안 바뀌는 게 학교다 보니까 교과서 바뀌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어도 학교들마다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라든지 그 제재에 대한 중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학원에서 내신하고 수능 문제가 있는 수능형 수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어떻게 돼요? 내신 준비 과정은 몇 주? 저희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주에서 7주를 진행을 하고요. 시험 한 번에.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랑 수능 비율 정도는 수능은 거의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만 진행을 하고요. 거의 학기 중에는 내신 위주로 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네, 내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평가는 몇 월 정도의 중간 평가가 나요? 중간 평가가 무슨 말씀? 중간 고사를 몇 월에 보냐고요? 중간 고사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5월, 6월 이쯤에 보겠죠. 네. 보통 이제 저희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하냐면 3월 말쯤에 시작을 합니다. 3월 말쯤에 시작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달 내 정도까지는 계약을 했어도 계속 이제 그 수능식 수업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말쯤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신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작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업은 그러니까 학교로 이렇게 묶어서 애들 애들 그런 실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반에 같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나눠서 하고요. 그 학교 내에서 뭐 등급을 나누거나 하진 않아요. 네.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클리닉이 있어요. 주중에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이제 지금 방학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실전을 하고요. 와서 이제 모의고사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한 회차씩 풀기. 그리고 풀고 선생님이랑 이제 피드백 받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면 애들 제가 이제 교재로 워크북을 주거든요. 내신 문제집을 이만큼씩.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풀고 저랑 이제 개인별로 이제 취약한 부분을 좀 점검받고 뭐 시험 범위가 뭐 문법은 이렇고 문학은 이렇고 비문학은 이건데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이제 터치를 좀 받고 가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강의 시간에는 개인별 터치가 힘들기 때문에 주중에 클리닉을 와야만 이제 애들이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동명용으로 이거까지 받을게요. 네. 내신이 어려워진 이유가 선생님들이 변화돼서 그렇다고 네. 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년을 맡거나 그러지 않아도 계속 그 기준은 유지될 거로 보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학교도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이 쉬었다가 이번에 확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또 1년 지나자마자 전에랑 다르게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기조가 거의 고스란히 따라가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다 2학년으로 1학년 선생님들이 다 2학년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명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뭐 작년만큼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도 어려워진 대로 쭉쭉 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난도 조절을 봤을 때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쉬워지는 대로 돌아가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은 어려워진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제대로 올리겠다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이제 분들 앞에서 선지가 너무 오랜만이라 중간에 조금 버벅였던 점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과 그리고 간담회가 좀 병행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조금 급작스럽게 나가셔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시간이 떠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간담회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양해 말씀 좀 드리고 맨 처음에 했었었는데 지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가 살짝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도 떠지 않고 잘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명영어 선생님은 두 분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에 계시는 지니쌤께서 하실 거고 그리고 지니쌤 다음에 이제 든든하신 우리 상백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 이제 그 안내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니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동명여고반 내신을 맡은 영어 강사 이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동명여고 내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베이스캠프 동명여고 내신 분석이라고 치시면 제가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 촬영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시험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외되는 길이로 이미 다 이제 내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 첫 번째는요.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범위는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어요. 교과서 2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1개년, 그 다음에 어휘책 하나, 듣기책 하나, 이렇게 뭐 다른 3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뭐 진관이나 대성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여러 개를 갖다가 짜집기를 해서 교과서로 만드는 예일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 시험 범위 자체는 굉장히 많지 않고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난한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휘추론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물론 어휘추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추세긴 해요. 제가 이제 여러 학교의 내신 시험을 분석해 본 결과 은평구에 있는 다른 많은 학교들이 어휘에 굉장히 강세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명여고도 어휘추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통 동명여고 학교는 이제 60과 정도 되는 어휘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15개씩 나눠서 1년 동안 그 어휘책에 대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어휘책에 원래 나와 있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형태 변형, 명사인데 어떻게 동사로 잘 바꿔 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 날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휘추론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클래스 카드 등등 여러 가지 어플을 활용해서 이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클래스 카드 어플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주말 동명반을 맡아주실 김상백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추론 문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명여고가 전통적으로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선생님이 범위를 그 이전에 미리 특정해 준 그러한 시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그날 난생 처음 보는 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지문이기 때문에 막 학생들의 점수에 있어서 막 많은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한 지문 나오는 외부 지문조차 어휘추론 문제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요새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파악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종종 출제가 된다. 제 어휘추론 유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인데 그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문맥마다 쓰이는 그런 뉘앙스가 다른데 그것을 이제 꼭 콕 집어서 물어보는 스타일의 어휘추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 두 번째는요. 까다로운 서술형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처럼 아니면 은평구에 있는 다른 많은 학교들처럼 서술형 문제가 우리가 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은 뭔가 굉장히 길고 엄청나게 복잡해. 뭐 도치가 되어 있고 수식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한 문장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어법 사항이 막 3개, 4개 된다. 딱 봐도 이것은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문장을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그 문장을 찝어줘서 이걸 암기시키죠. 이거 암기해. 이거 100% 서술형 나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동명여고 서술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명여고 서술형은 중학교처럼 막 특이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암기해서 그걸 배열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가 같은 표현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쓰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들을 찾아서 적어라. 이제 이런 류의 재진수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서술형이 정말 어떤 문장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서술형 2번이요. 이거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문제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찾아서 적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어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글의 구조를 꿰뚫고 있어야 이거 선생님이 지금 뭐 A 개념과 B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글에서 이 A 개념에 해당하는 아이를 요렇게 찾아서 쓰고 또 B 개념에 해당하는 아이 그러나 이제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아이 요거를 찾아서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알아야 좀 이렇게 서술형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쓰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황당해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나오는 그러한 스타일의 서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명여고 서술형은 동명여고 스타일의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저희가 이제 손쉽게 돈을 내고 구할 수는 없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 학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학원도 물론 자료가 많겠죠. 요새 워낙에 시중에 유료로 되어 있는 자료도 많고 이 서점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메이저 출판사들 중에서도 내신 어법 이러면서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교재를 많이 출판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동명여고에서 서술형을 준비해서 100점을 맞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손쉽게 돈 주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명여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 특징 잘 알아서 그 동명여고 스타일의 서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니면 뭐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니면 굉장히 뭐 돈 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자료를 자꾸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꾸 5개념만 굳어지고 5개념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는 동명여고 스타일에 딱 맞는 이제 그러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니까 서술형 대비는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특징으로 적어 놓은 건 뭐냐면 교과서를 특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명여고에서는 서술형으로는 까다로운 어법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까다로운 어법 문제를 보통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범위도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나 뒤로 가면서 시험 대비 막바지로 가면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막바지로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휘는 나 이거 한 번 외웠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험 막바지로 가면서 특히 어휘와 모의고사 때문에 교과서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어법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도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어법을 올바로 바꾼 것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법 사항들을 갖다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특히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모든 범위를 2번 이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신 대비 계획을 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꼽은 동명여고 내신 영어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듣기 평가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사실 중학교 때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동명여고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제가 지도할 때에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 듣기를 안 들어봤는데 듣기 어떻게 대비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듣기는 괜찮아. 듣기는 그 뒤에 대본을 가지고 너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읽어도 말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 있었는데 동명여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명여고 듣기는 변형이 물론 그 대화 자체가 변형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 유형이 변형이 되는데 보통 이 보기
보기항이 영어 지문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항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듣기는 그 전에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딱 들으면 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근데 보기항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기항도 굉장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동명여고 내신 듣기 문제도 어휘추론 문제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보기항의 구성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잠시만요. 자, 요런 표현이 듣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듣기 대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무슨 물건을 사고 마치 뭐 회원 카드가 있어서 할인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얼마의 물건값을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동명여고 듣기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자는 무슨 물건을 얼마에 샀다. otherwise 이렇게 나온 거예요. otherwise는 뭐 그렇지 않으면의 뜻인데 만약에 이때 otherwise라고 하는 단어를 학생들이 몰랐으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을 몰랐으면 할인을 받지 않으면 원래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 듣기를 다 듣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기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 자체를 모르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할인 받지 않으면 즉 원래 가격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명여고 내신의 듣기 문제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좀 어휘 문제의 연장선인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명여고 내신의 범위와 그 다음에 이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자세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동명여고 내신 유형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네. 1등급이요? 네, 동명여고 1등급의 컷은 90점 초반이요. 네. 네, 뭐 중간고사가 조금 쉬워서 90점 초반이었으면 기말고사에는 선생님들이 좀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시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하죠. 네. 네. 네, 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책이 바로 능률복화예요. 그래서 능률복화라는 어휘책의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를 한 번 시험에서 다 물어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표제어랑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그 예문까지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 시험 자체가 영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조금 공부량이 많은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이 맞는 건가요?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이제 언어에 대한 감이, 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감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한 두 번 생각해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 한 번에 캐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일여고나 뭐 대성고처럼 원래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을 맞는 시험 이런 거는 동명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암기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게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김상백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백 영어 강사고요. 제가 이제 동명여고죠? 동명여고의 주말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반에 배정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앞에서 저희 이진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동명여고의 뭐 내신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죠. 내신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패닉에 빠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A등급만을 늘 받던 애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지? 라는 그런 앞자리 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뭐 영어는 거의 90점대 이상만을 늘 받아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뭐 70점, 60점대의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막 굉장히 충격에 빠지셔서 학원에 전화를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친 거냐 뭐 이렇게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은평구 내에 중학교마다 조금씩 그 비율은 상이하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뭐 영어 과목에 A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거의 평균 40% 이상이에요.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성격이.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이후에는 모든 시험이 다 바뀌게 되죠. 상대평가로. 그래서 입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내내 A등급만 받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1등급부터 2, 3, 4, 5 등급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혹시 누적 등급의 비율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본인들 중에서? 알고 계신가요? 1등급이 총 학생 100% 중에 몇 퍼센트까지가 1등급이죠? 4%입니다. 2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11%. 3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4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죠? 그 이하 등급은 우리 애랑 상관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누적 등급 60%까지가 5등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등급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중학교? 40%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 친구가 갑자기 5등급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학교 때 성적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시기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 영어의 감각을 좀 올려놓아야 하고요. 그 올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3월 아마 거의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학교별 수업의 특징이거든요.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별 내신 대비가 시작될 때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 남은 기간 입학하기 전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클래스카드라는 저희 스마트폰 앱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학원에서 개발한 앱은 아니고요. 이미 유명한 앱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저희가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말에 수업을 듣더라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단어 학습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 영어학원 많이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단어 시험 아이들 언제 보죠? 학원 가는 날 보죠. 그렇죠? 학원 가는 날 학원 가서, 그렇죠? 수업 시간 전에 또는 수업 시간에. 그것도 통과 못했어? 수업 끝나서 나머지 재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 단어 시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에 걸쳐서 주 5일 동안 5번의 단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 시험은 매일 새로운 단어가 추가가 되고요. 그 새로운 단어 플러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단어들이 누적돼서 복습 단어로 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단어책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희 다 공부해왔잖아요. 앞에 거 외우고 뒤쯤 가면은 앞에 건 다시 다 잊어버리게 되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적해서 새로운 단어 플러스 누적 단어의 시험 이렇게 2개씩 단어 시험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험 내지 않아요. 쉬라고. 다음 주를 위해서.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주 5번에 걸쳐서 단어 시험을 본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를 성적표로 부모님께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단어 시험을 봤구나.
그래서 잘했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격려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샘플 가져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각 단어들의 점수들과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를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말 수업이더라도 월화수목금 단어를 안 했다면 그날 단어를 하지 않았다면 연락을 합니다. 학생에게. 그래서 또 오늘 단어 아직 안 돼 있던데 무슨 일 있니? 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학습을 하도록 종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단어를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350제라는 이제 독해 교재예요. 저희 학원에서 직접 만든 교재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지문들 중에서 좀 좋은 지문들을 엄선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3개의 레벨로 좀 독해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독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지문들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클래스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워크북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워크북과 함께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문을 단순히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들, 스킬들을 익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좀 구조가 복잡한 문장들을 통해서 어문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워크북에 대한 예시들인데요. 잘 안 보이네요. 칠판이라서 바탕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연습장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 따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들 적고 그 문장들을 다 분석을 하죠. 그리고 직독직해와 의역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직독직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좀 익히고요. 그 직독직해 한 거를 이제 의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하게 돼요. 뭐 저희 이제 학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표준화된 이제 형식인데요. 그래서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어 우리가 뭐 클래스카드라는 앱으로 공부를 하지만 솔직히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다 쓰면서 단어 외웠는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지만 아이 그냥 휴대폰으로 단어 공부하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만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단어를 찾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뜻을 쓰고 그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를 직접 조사해서 적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병행하면서 단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해 지문들 중에서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에 첨삭을 해주시게 돼요. 담당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좀 물샐 틈 없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희 뭐 담당 선생님들 전부가 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공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맡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 이제 수학 강사를 맡고 있는 이제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살짝 지체돼가지고 바로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학교 특색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타 과목에 고민이 한 49라고 한다면 막 수학이 조금이나 더 높아서 한 50일, 한 많으면 60 정도가 되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혹시나 지금 자녀분들께서 이제 둘째시거나 하시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제 수학이라고 했던 게 중학교 때 애들 대다수가 이제 90점대가 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시험지를 봤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가 이제 인생 목표 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좋게는 저랑 이제 3년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저와 맞지가 않거나 아니면 저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월반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표 이동하다 보면은 저와 이제 수업을 못 하실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귀하신 자제분들께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이슈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홀로 이제 고군부터 하는 상황이 조금 많이 연출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이제 자제분들께서 이제 수학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고등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제 안 된다면 어떡할까 살짝 졸였는데 네, 그러면 바로 조금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한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 동안 이렇게 아마 이 세 가지 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개념을 배우겠고, 그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방학동에서 대다수의 개념을 배우고,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배운 개념을 토대로 죄송합니다.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풀이 시간에 대다수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고사 보고 난 후 이제 그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다지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신 대비를 진행되면서 내신 대비를 꿋꿋이 잘 이뤄가려고 할 텐데, 자, 그럼 오늘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세 단계 챕터가 있는데 뭐가 좀 중요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손 드시고 하신 분은 제가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라서 제가 이제 초콜릿도 좀 사왔는데, 이따가 다음 기회에 드리고요. 당연히 개념이 좀 많이 중요하죠. 근데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학원 상담하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 이렇게 개념을 가르치고 이런 개념서를 쓴다. 뭐 자체 교재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개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저 개념서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도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지는 질문을 잘 안 해요. 결국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을 몇 번 풀어보게 되고, 아까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익숙해지고 그게 잘 돼요. 중학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A라는 것을 배웠으면 A 프라임을 물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 디테일한 개념들 많이 물어본다면 수학 같은 경우, 고등부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볼 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이 있는데, A라는 개념을 배우고 B라는 개념을 믹싱되어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제 문제 해결 능력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많이 문제 풀어보고 유형을 많이 정리하게 되면은 내가 수학 실력이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치는 장난이 뭐냐면은, 만약에 너네들이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이제 길을 잘 몰라. 너네들한테 물어보겠지. 얘들아 여기서 예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지? 라고 하면 저한테 막 설명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나머지 정리가 뭐지?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너네들 그 나머지 정리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네들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개념한다고 해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밑에 있는 필수 예제나 예제 문제 몇 개 풀린다고 해서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놓고 너네들이 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조금 할 게 필요하다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다가 제가 학창 시절에 쓰던 이제 정석책을 갖고 왔는데 이게 사라졌네요. 또 이러면 또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못할 시절, 잘 못할 시절, 그때 정석책을 보게 되는데 정석책을 보게 되면은 깨끗합니다. 답만 적혀 있어요. 풀이는 정석이 이렇게 어머니 다 풀어보셔서 알죠.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빈백지에다 풀 수가 없으니 연습장에다 많이 푸는데 답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삼수까지 해본 경험으로서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국사 공부하듯이 책을 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쓰는 강의 노트입니다. 강의 노트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가장 시키는 게 뭐냐면은, 너네들이 수학 공부를 가장 먼저 하려면은 제가 이게 조금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노트 정리를 많이 시켜요.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정독을 시켜야 되고요. 그 정독을 토대로 내용 정리를 할 줄 알고 내용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영어 문제를 풀다가 영어 단어를 모르면 애들은 사전을 찾아보고 네이버를 킵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답지를 보고 이해하고 끝나요. 단 한 번도 앞에 개념서를 쳐다보지 않아요. 참 웃기죠. 틀렸다는 얘기는 몰라서 틀렸거나 생각을 못해서인데 애들이 내가 뭘 몰랐는지 집중해서 파고들지 않아요. 그게 제가 재수할 때 점수가 안 나온 결과더라고요. 이게 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제발 무릎 꿇기도 하고요. 제발 책 좀 정독 좀 해라. 내용 정리가 첫 번째고 그것들 너네만의 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해주실 건 뭐냐면은, 제가 옆에 없더라도 혹시나 이제 딸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실 때, 딸 그러면 저 엄마가 찌개 끓는데 두부가 없어. 두부 좀 사오면서 나머지 정리도 같이 알아와. 미분계수의 정의 좀 같이 알아와.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개념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장난이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너 뭐였지? 그 미분계수 정의가 뭐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명이죠. 동명에서 안 될 말씀 좀 드리려고 할 건데, 이제 다이렉트 동명에 말씀드린 것보다 기본적으로 고교학교 시험 스타일이 어떻고 거기에서 동명이 어떤지 좀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 기본적인 시험들은 이 네 가지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프린트 가져와 수행평가를 토대로 그렇게 해서 변형되는 문제들, 아니면 이제 예일이나 재선까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부 교재, 가장 많이 쓰는 게 올림포스죠. 이제 그런 걸로 쓰거나 아니면 외부 교재가 이제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따로 제공을 하거나 하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아니면 선생님들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를 제작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교과서겠죠. 그래서 우리 동명 같은 경우에는 신사고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시험 문제 스타일이 아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 다들 아시는 거예요. 숫자 변형. 단순하게 이제 기본 문제를 총 내놓고 거기 숫자만 바꿔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고, 그리고 교과서의 비중이 대다수가 이제 학교들이 요즘에는 40-50%로 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숫자 변경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60-10%로 교과서의 비중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학교심이 조금 평이하다라고 이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신도 같은 경우 이렇게 옆에 좀 멀리 있으면 경복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숫자를 조금 변형해서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물어봐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험에서는 그 끝에만 살짝 바꿔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교과서에 A를 물어봤으면은 B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A 프라임을 물어봐서 명확하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결국 내용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아이들은 뭐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다반수가 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더 어려워져서 내용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간고사의 범위를 기말고사 믹싱 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단편적인 얘기,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틀리고, 알려주면 이거였지라고 하면서 이제 또 아쉽게 또 틀리는 경우가 좀 많죠.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편적으로 시험 범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본인 실력을 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용의 변형. 정말 학교에서 요 문제가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맞아? 라고 하는 식으로 아예 생으로 변형되거나 이제 아예 문제를 제작돼서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어머니 질문, 이제 선물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동명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스타일일까요? 뭐일 것 같으십니까? 2번, 3번이겠죠? 열심히 뺑글뺑글 돌고 있죠? 자, 이제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서 또 선물에다 또 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두 가지 내용을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를, 이게 좀 PPT였으면 좀 잘 보일 텐데 칠판이 잘 안 보여서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과서에서 이제 중단화 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제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그림을 살짝 바꾼다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서 이제 이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금 보시기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꾼 것 같으시죠? 근데 저거는 숫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식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관계식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숫자 바꾼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살짝 어미만 바꾼 상황.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상황이 좀 바꿔줘서 너네를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상황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거 진짜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건데, 같은 상황만 주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아예 그냥 싹 다 바꿔버려서 킬러로 문제가 내버려가지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 고난이도에 대한 연습이 없었으면은 그냥 다 같이 틀리는 거죠. 사실 이제 요거 맞추게 되면은 그냥 뭐 반에서 1등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
기본적으로서 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는 이해가 명확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형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동문여고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등급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냐면 사실 여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문제가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학교에서 많이 쓰는 4종 교과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풀립니다. 그래서 신사고, 미래엔, 천재, 비상 이렇게 4가지 베이스를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교과서만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이따가 보여드리시면 알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어떤 시험지 나오는지 다른 학교 시험지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이라는 특색 때문에 학교에서 출판사에서 주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더니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결이 있는 문제들 찾아서 내용을 바꿔서 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4종 교과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실력을 쌓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당연히 프린트가 주게 되면 프린트 받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변형 문제 제작이 들어가요. 저희가 1학년 전담 선생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2분이 더 계시고 그리고 저희 조교분도 계시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받는 순간부터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좀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바로 변형 문제가 제작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잘 보일지 안 보이겠지만 저희 학원만의 장점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입력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오답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이제 오답으로써 해가지고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게끔 하는 MIT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별 기출문제를 다 변형을 합니다. 기출문제와 기출 변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토대로 주 1회씩 저희가 주 1회씩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이제 그 틀렸던 것들을 총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기말고사 때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다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통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4회분에서 5회분 정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보기 직전에 학교 스타일로만 해서 한 4-5개 정도를 좀 만들어 놉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아이들 틀렸던 것들 위주로 배치해가지고 모의고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중률을 높이기보다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누군가보다는 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뜩이나 수학이 좀 안 되고 하다 보니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는데 기껏해야 수학인데 기껏해야 그냥 과목 중에 하나인데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는지 살짝 보여드리자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파 살짝 터졌죠. 아이들한테 저희가 기본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형된 교과서에서 적중률이 높고 출제율이 높은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적중 예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거나 조금 더 난이도를 깊게끔 파서 만드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일단 살짝 찬양을 받았었는데 운파 터졌었죠.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안 되는 살짝 안타까운데 자 그리고 전혀 보지 못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판단을 돌려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어보고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한테 또 제공을 하진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본만 교과서만 충분히 커버하더라도 고득점을 바라보는 친구들 또는 아니면 진짜 1등, 2등 노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맞출 수 있게끔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봤다라고 해서 시험이 끝이 아니죠. 시험 끝나고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 간의 상담 일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학원은 아니고요. 제가 전 학원에서 있던 이제 의대 간 친구 좋은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대 간 친구에 대해서 그때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달 상담을 좀 진행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사람이지다 보니까 그걸 까먹을 수 없어서 아이들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고 목표가 뭐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해서 좀 아이들과 좀 소통을 꾸준하게 해서 단순하게 수학, 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 입시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경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하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잘 보내서
이제 앞으로 20살 넘어갔을 때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라서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잘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라서 혹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1등급 컷이 몇 점? 1등급 컷이 요거 아까 그 질문하셨던 걸 살짝 제가 살을 얹어서 붙여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1등급 컷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어렵게 출제하신다면은 학년이 올라갈 때 그 등급 기조가 유지되냐 아니냐라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 제가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 출제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시험지를 작년 거를 기반으로 보고 거기서 싱크가 맞지 않게끔을 첫 번째로 해서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치면은 당연히 올해도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내볼까 스타일이 좀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 컷이 요즘에 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9자 초반과 8자 후반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어려웠으면 기말고사 배점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밸런스를 좀 맞춰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너무 등급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재수할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막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울면서 집에 갔거든요.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도 그러면서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점수가 안 나왔어도 하나하나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제가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를 장기를 했으면 좀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단순하게 수학 점수가 잘 나면 좋지만 그게 안 나올다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조금씩 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했으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긴 입시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조금 연연하시기보다는 이제 수학적인 실력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저는 물러가고 이제 과학 선생님을 이제 초청 드려보겠습니다. 네, 베이스캡의 재간둥이 조진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거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거 읽으면 되나요? 인사말.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고등학교 그 자식들, 첫 번째가 고등학교 가면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시죠. 내가 부모로서 뭐를 대비를 해줘야 되나, 뭘 신경을 써줘야 되나. 지금 여기에 오신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90점 부모님인 것 같아요. 보통은 바쁘셔가지고 마음만 오고 싶지 실제로 몸이 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90% 성공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 동명여자였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게 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동명여자 그 실적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보낸 애가 대학을 잘 보내나 이게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공식 정보기관의 자료입니다. 공개 자료라고 해서 요즘 교육 자료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서 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는 숫자예요. 이게 2021년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졸업생이니까 2020년도 졸업생이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보시면 4년제 대학이 47.5%를 보냈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에서 4년제 대 입학 비율은 35%에서 40%예요. 뭐 매년 다소 차이는 나는데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이거는 얘기하면 모 여고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뭐 옛날에 모 여고가 되게 유명한 여고가 있었거든요. 뭐 기숙사형 여고라고 그 굉장히 외고 그 땡땡
여자 외고 옆에 있는 땡땡 여고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형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학교라고.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4년 제대 입학 비율이 지금은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격적이었어요. 입학 비율이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34점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명문여고라고 유명한데 그 생각보다 실적은 별로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동명여고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47.5 뭐 올해 내년에 그럴지는 몰라도 평균이니까 47.5%면은 일반 시중 인문계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전문대에는 27.5%고요. 기타가 이제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이니까 대학교에서 24% 빼면은 한 6등급, 7등급까지는 그 진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등급까지 진로가 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 평균 점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지금 파란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밝은 파란색이 이 동네 8개교 평균값이거든요. 평균 점수인데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자료 숫자가 파란색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한 학교가 81.5예요. 그래서 확 올라가는데 보통은 50점대인 애가 하나, 50점대인 학교가 하나, 그리고 보통은 60점대입니다. 근데 60점대에 비해서 지금 67점이니까 딱 중간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리고 상위권에 소위 대학을 갈 만한 애들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애들이 90점, 80점, 70점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운가 보다. 거기다 이제 하위권이 지금 35%거든요. 그러니까 35%는 50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는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지를 제가 분석을 해서 봤는데 아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니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지인데 실적도 좋은 학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 과목에 그렇게 중점을 두고 시간을 배정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게 보면은 조금만 하면 등급이 확 올라갈 수 있어서 과학 등급, 이게 과학이 옛날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학교에서 과학 수업 분위기가 애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자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아이들이라는 게 아이들인 이유가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책 보고 있는 학교가 있고, 학교에 쉬는 시간에 책 보면 애들이 야, 너 뭐해? 하고 때리는 학교가 있고. 근데 이 학교는 실적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은 과학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신경을 조금 더 써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다. 요거 바로 전에 선전고 설명해 드리고 나왔는데, 선전고 부모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 선전고 부모님들한테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이 학교 좋은 학교다. 대학 진짜 잘 많이 보냈다. 근데 어렵다.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 학교는 조금만 해주시면은 선전고에서 얻는 등급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것도 제 짐작이긴 한데, 여고 특유의 제가 저 페미니스트입니다.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여성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감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리 과학 쪽보다는 어문 계통이나 그런 쪽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조금 이런 분포를 가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거꾸로 우리 애는 조금 더 과학을 신경을 쓰게 하면은 뭐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실력이 비슷하다 해도 다른 학교보다 등급이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한번 잠깐만요. 요건가요? 네네. 예, 문제 난이도는 여기에 써드린 대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거의 전체 문제의 90%는 평범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두세 곳만 풀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극소수기는 해요. 제가 세보니까 보통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던데,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선행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물리 부분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2단원의 역학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물리 부분이 좀 까다롭고, 선행 부분이 있고, 긴 지문이 있어서 애들이 좀 아까 같은 분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어려워 못하겠어는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웬만한 점수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1, 2, 3등급 받으시려면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가 결론이네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서술형은 다른 학교도 보통 30%예요. 그래서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출 유형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서울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1, 2등급이 되려면은 조금 심화 부분도 신경 쓰고 특히 물리 부분을 신경을 써야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애들이 또 학교에 가서 수업하다 보면 쉽네? 괜찮네? 그러고서는 또 이걸 안 하거든요. 심화 부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분포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지금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요게 지금 이게 1단원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에 관해서 나온 건데요. 사실 이게 질량수 개념은 원래 고1은 가리키면 안 됩니다. 근데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근데 대부분은 쉬워요. 대부분은 평이한데 가끔가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해야 1등급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요거는 역학 시스템이거든요. 중력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원래는 책에는 역학 시스템에 만류인력의 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만 써 있고요. 공식이 안 써 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의 공식이 요거잖아요. 요건데요. 요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심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 공식.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물리 문제인데요. 보통 특정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하지? 땡땡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응 땡땡여고 같은 경우에는 물리 문제가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 정도 말로만 하면 알아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물리 얘기 드린 겁니다. 요거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되게 높거나 심오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18번 문제고요. 이게 한 문제예요. 지문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쭉 읽고 풀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뭐 물었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나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서술형 똑같은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단답형을 요구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뭇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뭐 단어, 그러니까 답이 보통 단어나 짧은 문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서술하시오. 다 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는 연습을. 근데 애들이 의외로 어떤 애들이 많냐면 알아요. 아는데 틀렸어요. 아, 내가 실수했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 특히 이제 서술형 감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땡땡 고등학교를 제가 맡았는데 그 학교는 서술형이 40%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은 시험 대비 때 한 주는 아예 서술형 주라고 해가지고 서술형만 주구장창 계속 연습시키고 제가 그거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셔야 애들이 보통 야 오늘 시험 잘 봤냐? 그러면은 보통 뭐 객관식은 다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서술형은 얘기를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연습을 좀 하시고 신경을 좀 써주셔야 이 부분도 완벽하게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 수업을 하시면 충분한 학교다. 그런데 상위 등급을 하시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대학 보내는 성과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네요. 2022년도에 이건 홍보입니다. 제가 새로운 수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칠판에 판서 수업만 했는데요. 올해는 애들이 조금 더 친화적으로 과학 수업을 듣게 하려고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요. 1부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다가 이제 그림만 보여주고 동영상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관심이 없으면 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동영상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재미 위주로 글쎄요, 그게 재미는 없어 하긴 하는데 재미 위주로 이렇게 1시간을 꾸미고 나머지 2부는 제가 늘상 하듯이 판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피드백을 해봤더니 괜찮냐, 재밌냐 그랬더니 표정은 뭐 재밌어요,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하긴 뭐 공부인데 재밌겠습니까? 근데 올해 그게 첫 시도였는데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동문여고 경쟁률이 치열한 건 아시죠? 치열했던 거 아시죠? 경쟁률. 예. 동명은 매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유는,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예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동명을 제가 입시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원율이 상당히 높고, 근데 이제 동명도 역시 시험들이 약간씩 어려워지는 추세.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따 이제 원내생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올 처음 오신 분들 원내생 부모님 같은 경우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요 오른쪽 보면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랑 추가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재원생들은 벌써 탐구보고서 1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보고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생기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와 있던 민지, 지우는 다시 지우했나요, 어머니? 네. 아직이죠. 늦게 지금 못했고 또 예원이는 했고 아직 안 했고 예원인가요? 아니. 그래서 늦게 오거나 아직 원회생들은 이제 탐구보고서 작성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탐구보고서 쓰고 안 쓰고의 결과가 얼마큼 차이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입시연구소장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와서 행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는 제가 상주합니다. 그래서 애들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는 거라
가끔 1년에 한 번씩 와서 볼고 얘기하는 건 저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웃풋이 있었는지 이따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신 시간이 맞으셨을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입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앞에는 간단하게 저희가 동명이라고 하는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안내 말씀 좀 많이 드렸다면, 네, 저희가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기부로 좀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 부분 대다수가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의향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 입시 소장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혹시나 어머니들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 입구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입구 들어오셔서 정면에 보시게 되면은 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쪽 가시거나 아니면 따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어머니들? 오신가요?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